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전망인데 결과는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닷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총 투표수 177표 중 가 173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 인사를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유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권 의원이 제1야당의 5선 의원인 만큼 구속 여건 중 도주 우려는 크지 않을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 여부가 구속 결과를 판가름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차명 휴대폰을 사용했고 자신이 만났던 통일교 측 인사를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3대 특검 중 처음입니다. 권 의원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국회는 오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에 따른 외교 혼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상화됐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인 반면 국민의힘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한바탕 충돌한 여야. 대한민국이 일당 족제로 가는 중이라고. 윤석열 정권의 내란 세력들이 좀비처럼 국회는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인한 외교 혼란을 수습하고 대북 정책에 북한이 호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에 공세를 집중할 걸로 예상됩니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상황을 파고들며 정부 내 과거 반미 성향을 보인 인사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와 동반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짐 좀 덜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간에 추임새로 넣으신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앞세워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역공을 폈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수첩 속의 모두가 수거 대상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김민석 총리, 조현 외교부,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민주당 대표 등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왜 그런 요구가 나오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정치권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한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기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 대변인은 1시간 20분 만에 다시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
국회에서 요구가 나왔다면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김민석 총리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대변인의 발언을 속기록 형태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표현을 삭제한 채 공지했던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원래 표현이 포함된 속기록이 재공지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도적인 왜곡 의사는 없었다면서 해명을 토대로 정제된 문장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정치권의 조이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법원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비판 기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해치고 있어 도를 넘었다는 건데 보수 성향 변호사 모임은 법원 조직에 대한 부정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고 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계속되는 압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퇴근길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반발 기류가 거세졌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옥죄면 삼권 분립은 껍데기만 남게 될 듯하다며 트럼프 정부가 현직 판사를 체포하고 사법부를 찍어 누르려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했습니다. 내란 재판 담당인 지기현 부장판사를 교체하려는 의도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거라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헌법 제정 권력자이자 개정 권력자는 주권자인 국민이지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대법원장 사퇴의 포문을 연 건 법원 조직 자체에 대한 부정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에 나선 데 이어서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을 일단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임명된 권한은 시대적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된다. 여기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파장이 아주 크게 일고 나니까 이 대사를 주워 담는 듯한 2차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는 오독이고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기자들 탓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정치인들이 그 본인이 한 말에 대한 파문이 일면 기자들 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의 저 말은요, 전과 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도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면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기류를 내보인 단어가 원칙적 공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기자들 탓을 하면서 오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자들은 그 전후를 제대로 판단해 보더라도 제가 보더라도 그건 명백히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 공감이라는 말을 저는 뭐 선택을 비교적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폭적 공감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변인의 뜻이라는 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파장이 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인이 다시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뒤늦게 수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대통령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드러난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약간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대변인께서 좀 약간 섣부른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무게에 부합하는 절제된 메시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을 표했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 그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적입니까? 사퇴하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일 가능성이 있고 그게 맞다면 탄핵 사유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거기에 선을 긋는다고 설이 그어집니까? 예. 지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서 가장 큰 1차 피해를 입힌 것이 검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 삭제법,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78년 만에 사실상 검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은 2차 가해자가 누군가라고 생각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난번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파기환송해서 결국 본인이 정치에서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가해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사법부를 손봐야 된다. 그 또한 이제 1차적으로 일단 검찰의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사실상 끝냈기 때문에 이제 대상은 법원이다라고 해서 타겟을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검찰이 행정부 내에 있습니다만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병렬적으로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법원조차도 본인의 어떤 수화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헌법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법조인 출신인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것이야 바로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적 해석으로서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에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것을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 압박이 나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된다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고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지어서 정치적인 공세를 확대하려고 하는 야당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바로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 법원에서 헌법에 따라서 관련해서 자유롭게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기일이 추정돼서 기일이 아직 잡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재판을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맞게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또 존중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보태면요. 정치권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는 독립되고 나에게는 종속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다 좀 자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사법을 너무 정치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원 내부는 아주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상 임기가 정해진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건
삼권 분립 훼손이다라는 지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또 대통령실에서 이런 공감을 표했다는 거는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이야 이제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인들이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정치적 공세를 벌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제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법원 고위 그 판사들도 법관들도 그런 거는 뭐 인정합니다. 뭐 정치인은 뭐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정치인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자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변인이라는 제도는 뭐죠? 본변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늘 기자들 국민들 앞에서 뭐라고 발언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을 대신하는 일종의 아바타격으로 대변인을 두는 거거든요. 대변인이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의 의견을 국민한테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얘기한 거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 대변인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대변인의 생각이 곧 그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자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민주당 측 주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게 대통령실 대변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 효과인데 그러면 당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권 분립 그걸 줘야 하는 건 지난번에 대통령이 얘기하는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발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 훼손이라는 법원 그 고위 법관들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그건 뭐 두말하면 필요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이어서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 또 민주당 무죄 재판부도 만들라.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출발은 아마 사법 불신의 표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국민이 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수정을 해서 이게 특정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범주를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작위 배당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하나의 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너무 앞서가서 국민이 오해할 만한 워딩들을 너무 많이 내놓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좀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을 먼저 논의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이어서 이런 특별 전담 재판부 이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국민의힘 추천하는 이재명 대통령 특별 전담 재판부 만들자. 그리고 특별법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법을 만들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사법부를 흔들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을 발의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의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은 역지사지해보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이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선에서 중단을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가 격돌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된 건데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를 멈추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첫날 모습 보겠습니다. 내란에 성공했다면 김인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와 동반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짐 좀 들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간에 추임새로 넣으신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에 대체 가능한 수단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당의 목적인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그런 요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의 네.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당 독재로 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사법부를 흔드는 거는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양쪽이 똑같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지사지 하면은 모든 것이 풀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금 본인들이 잘하면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하면 지금 상대방이 하는 것은요, 국민에게 과도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찬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찬스를 상대방이 주고 있는데 그 찬스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도 똑같은 잘못을 함으로써 굉장히 정치권을 어지럽히고 모든 기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기관을 정치화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를 향해서 살아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 아주 강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글쎄, 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서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같은 편, 뭐 지금 탈당한 상태인데도 그런 같은 편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이 자체가 아까 뭐 쭉 정치 공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앞으로의 전국 운영 방안이나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를 겨냥한 내란 프레임을 지속하기 위한 민주당의 어떤 기획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뭐 완벽하게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르고요. 결국은 민주당의 이런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제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만 국민의힘은 그 역공을 취하고 하는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벌써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이후에 3개월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서 먼저 탈출구를 찾는 쪽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어제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제도 이거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돼야 된다. 민주당과는 지금 다른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헌법과 관련되는 규정에 의할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그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의 어떤 신중론을 하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법을 바꿔서라도 이와 같은 것을 탄핵소추 발의하고 하는 것 자체를 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이것을 정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급발진할 경우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10번, 20번, 100번 위헌정당 해산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지금 교섭단체 당대표 연설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위헌정당 해산을 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쨌든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풀리면은 그때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역풍이 강하게 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보수 우파 진영이 분열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42% 정도지만 나머지 개혁신당까지 하면 거의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했을 땐 오히려 민주당에 상당한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를 정성호 어떻게 보면 법무장관 나아가 그 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미자 의원이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동반 사퇴하라 이 발언 아까 저희 같이 들으셨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언제부턴가 대정부 질문이 뭐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 이런 것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야당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공세를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취임한 지 100일이 이제 갓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탄핵 소추를 운운한다든지 또는 지금 뭐 과거의 반미 성향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대미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은요. 오히려 외교나 특히 이제 국익을 위해서 토장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 아니었나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일차 대정부 질문 이어집니다.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전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경 관련 소식 리포트와 함께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는 바다에서 30분 넘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을 포착한 드론 순찰 업체가 해경에 신고했지만 관할 파출소 간부는 구조 지원 요청은커녕 구조선 파견을 묻는 해경 상황실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응했습니다. 이 경사 동료들은 사고 경위에 대해 함구하라는 윗선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넓은 바다 위 작은 흰 점 하나. 드론 영상에 잡힌 이재석 경사의 생전 모습입니다. 체력을 아끼려는 듯 누운 자세로 다리만 움직이며 바다와 사투를 벌입니다. 이를 목격한 드론 조종사는 새벽 3시 9분 해경에 바다에 떠있는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신고합니다. 이 경사가 구조자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줬다는 내용으로 관할 파출소 팀장에게 마지막 모전을 보낸 지 12분 만이었습니다. 이 경사는 새벽 3시 27분 드론에 포착된 이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는데 필사에 30분 동안 해경이 한 대응이라곤 직원 2명을 사고 현장 인근으로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모든 게 다 틀려먹었습니다. 거기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치로 갔어야죠. 투입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해경 상황실장이 파출소 팀장에게 구조선 등의 투입 필요성을 물었지만 해당 파출소 팀장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귀하고 나서도 고이재석 경사가 어디를 나가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경사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상부 보고는 이 경사가 드론 화면에서 사라진 새벽 3시 반에야 이뤄졌고 구조 헬기는 4시가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고 이경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었음에도 구조 지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 해경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라고 한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전말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자들이나 유가족들이 혹은 주변 지인 동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소장에게 전화를 받았고 유가족분들을 대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이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른바 제2의 최해병 사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상당히 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 2인 1조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1인 한 사람만 들어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도 요즘 굉장히 놀라는 것이 망망대해에 드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만큼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을 봤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뭔가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른바 함구령,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피해자, 그리고 이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르게 언론에 얘기도 하지 말고 얘기도 어떻게 보면 외부에 말도 꺼내지 마라라고 해서 사실상 어떤 사실관계를 좀 왜곡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이른바 최혜병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재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명확한 선후 관계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석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4명이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했거든요. 예. 영흥 파출 소장으로부터는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함구를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해경서장으로부터도 관련된 지시를 받았는데 유족을 보면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은폐 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 부분도 진상조사에서 분명히 다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일에 인천 해경서장 병원으로 찾아와서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유족에게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유족 사촌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협조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것이 인천 해양 경찰 서장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족한테 와서 사실상 어떤 언론과의 어떤 해경들의 언론과의 접촉도 자제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족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장에 있었던 파출소에 이른바 5분 대기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 다들 같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바로 같이 갔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실무가들한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최초에는 왜 같이 안 갔냐, 1인 2조 안 하느냐라고 해서 같이 있던 사람한테 비난이 일어섰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것에 대해서 2인 1조로 해서 제대로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신호 자체가 없던 것이고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위에서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생기면서 오히려 해양 경찰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요, 평소 파출소 팀장과 팀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 경사의 사촌 형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경사의 일기를 보니까 팀장과 불화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해경이 돼서 뿌듯했는데 사실 이 팀장 때문에 이게 후회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 팀장과 팀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유족들이 그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동료 해경들도 팀장이 평소에도 상황실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매뉴얼대로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조사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경위와 함구령 의혹까지 포함해서 진실이 잘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오늘 1,900억 원 부당이득 의혹 관련해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주식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 의장이 1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면서 하이브 임원 출신이 세운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 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하이브는 상장했고 이후 사모펀드는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았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를 속인 걸로 의심합니다. 또 사모펀드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등 부당이득 1,900억 원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2달 전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을 끝낸 상태입니다. 1차 소환 조사를 끝낸 경찰은 방 이장의 진술과 압수물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와 강제 수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희 청남대 휴게소 근처에서 화물차와 SUV가 부딪혀 SUV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오리를 싣고 가던 6.5톤짜리 화물차를 옆에서 먼저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SUV가 이 화물차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가 타지 않은 차량이 비탈길을 내려와 노점을 덮치면서 행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경사로에 차를 주차한 뒤 내리면서 기어 조작을 잘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이 도로가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차량이 경사로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운전자가 상황을 알아챘을 땐 차량은 이미 속도가 붙은 상태였습니다. 경사로를 따라 100m를 내려간 차량은 노점상을 덮쳤습니다. 갑자기 흰 차가 막 쎄 오더라고요. 근데 큰 소리가 나더니만 저기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남자분들이 막 가보더니 운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차량은 사고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나무 울타리까지 뚫고 지나갔는데요. 10여 미터 떨어진 인근 밭에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노점상 앞을 지나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아내와 노점 상인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후진에 있었는데 119 구조대가 지하로 변속을 해놨다 하더라. 경찰은 70대 중반의 여성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면서 기어 조작을 잘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끄고 운전하신 분 내렸습니다. 자기는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네,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오늘부터 15%로 인하됩니다. 25% 관세가 유지되는 한국차 업계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존 27.5%에서 대폭 낮아진 수치로 지난 7월 미일 무역 합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Japan will now pay a 15% tariff. Auto and auto parts tariffs have been reduced to 15%.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차량 가격은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인기 차종인 SUV와 소형차의 경우 국산차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반면 한국산 차량은 여전히 25%의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FTA로 그간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지만 4월부터 미국의 새 관세 정책으로 특혜가 사라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입은 상황.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은 답보 상태입니다.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균형적인 협상 결과 그리고 또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난한 협상의 그 과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3,500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양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자동차 관세 인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네, 화제 이슈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 돌파했습니다.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흘 연속 사상 최고가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결국은 3,400선
넘었거든요. 배경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열흘째 오르고 있거든요. 예. 종가 기준 어제 3,407을 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집계된 게 1980년 1월 4일이었는데 45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역시 뭐니 하더라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역시 정부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해서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예. 여기다가 새 정부가 규제 개혁하겠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들, 자율주행이나 AI와 같은 로봇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또 하나는 반도체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지금 커지자 어제 이제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 이달 들어서 무려 5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유럽 증시 부진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아시아 증시로 눈을 돌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일리 있는 분석인데요. 네. 지금 글로벌 이제 큰 손들이라고 하죠. 글로벌 큰 손들이 지금 한국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유는 유럽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예. 유럽의 쌍두마차하면 독일,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특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높은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이제 넘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9월 들어서도 코스피 수익률은 전 세계 수익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해외 자금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더 매력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한국 증시에 계속해서 지금 지수 상승세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올해 들어서 지금 코스피는 무려 네. 41%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20국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가 랠리를 어느 정도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여기에 이제 앞으로는 관심이 쏠릴 것 같을 때 증권가에서는 이제 연말까지 코스피 4,000선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 이제 자금이 막히다 예. 보니 유동성 자금이 주식과 코인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분위기로는 증권가에서는 올 하반기 코스피 3,500선을 넘어서 4,000선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확고하죠. 예. 여기에다가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가 IT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제 전고점이 2021년 3,300선이었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을 따져보게 되면 한 1.4배 수준이에요. 근데 현재 지수에서 그걸 대입하게 되면 코스피는 연내 4,000선도 도달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반론도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한국 기업들도 펀더멘탈, 예.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 지표가 뒷받침돼야만 이렇게 상승 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엇갈리는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지만 항상 주식은 등락이 계속돼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락 가능성도 짚어봐야 할 텐데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건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관세 리스크가 지금 상수돼 예.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과 그리고 일본은 협상을 마쳤습니다. 서명까지 마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제 한국은 네.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수가 계속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다 보니 지금 기술적으로 과열 징후 신호가 감지되면서 차익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 내일 밤 미국에서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분기마다 발표되는 점도표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이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신정부의 정책 효과가 일단 기대감을 넘어서 실행 단계로 좀 넘어서게 되면 실제로 정책 집행의 결과
정말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지 여부를 예. 확인해 하셔야 되고요. 또 기업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경제 지표가 개선이 돼야 합니다. 네,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면 전격적으로 그럼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도 어느 정도 선반영된 예.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돈이 풀려서 유동성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예.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호재로 받아들일지 악재로 받아들일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대미관세 후속 협상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정건 산업부 장관에 이어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중요한 거는 대미 투자 3,500불 이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는지 여기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뭐 7월 말 이제 협상은 완료를 했는데 네. 서명이 안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한 달 반이 흘렀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하셨던 3,500억 달러, 예. 486조 원을 미국은 달러, 예. 현금으로 달라. 100% 현금으로 달라라는 주장이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직접 투자는 일부에 불과하고 우리는 대출과 보증 형태다라고 이제 크게 맞서고 예. 있고 두 번째는 투자 선정 역시 미국이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한국 기업의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라고는 입장이고요. 세 번째는 투자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본 사례 거론하면서 원금 회수한 이후에는 투자이익의 90%를 가져가겠다라는 주장이지만 우리는 재투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미국 현지 시간 16일부터 일본 자동차는 앞서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15%의 관세 인하를 받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25%의 관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받는 타격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전으로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장기전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6일부터 현대의 아반떼가 경쟁사인 도요다의 코롤라보다도 미국에서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요. 현대기아차 8월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바로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도요타의 경쟁차조보다도 좀 비싸게 팔리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25%가 유지가 되면 현대기아차 연간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원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구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지금 미국이 좀 급해졌어요. 숙련된 기술자를 내쫓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게 동맹의 신뢰를 이제 훼손한 해착으로 이제 미국 언론들이 부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도 지금 그 반미 시위로 인해서 여론전이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테슬라 계약했는데 지금 해지했다라는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반미, 반트럼프의 어떤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걸 어떤 협상의 카드로 좀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도 보면 미국에 한 20여 개의 공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짓고 있는데 공장은 지어지면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말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그러면서 제도 개선에 나가는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대미 관세 후속 협상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좀 속히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참조연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 등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윤서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 가을까지 이어진 늦더위와 장맛비에 부쩍 오른 과일값을 보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개수도 작고 6개들인데 한 13,000원 정도 가요. 너무 비싸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추석 차례상에 꼭 오르는 소고기와 쌀, 사과와 계란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르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은 정말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얘라 오면 우리가 더 많이 음식을 사려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서로가 불편하니까 오지 말아라.
정부는 성수품 물가를 잡기 위해 사과와 배, 고등어, 배추 등 21가지 추석 성수품을 17만 2천 톤 풀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소비자들이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석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만 원을 돌려줍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고속철도 요금은 열흘간 최대 40% 할인됩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서울 동대문 DDP에서 모델들이 반려견과 함께 런웨이를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색 패션쇼가 열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현장의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화려한 옷을 입은 강아지들이 등장했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강아지부터 머리끈을 장식한 강아지까지 각자 개성이 넘치는 모습인데요. 주인과 함께 같은 색깔로 맞춰 입은 대형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하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쇼에는 100여 팀이 참가해 무대를 화려하게 빛냈습니다. 네, 강아지들의 옷차림이 화려한데요. 제로 웨이스트 패션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패션쇼는 헌옷들을 다시 수선해서 입는 친환경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패션쇼에 참가한 강아지와 견주들이 입은 옷은 모두 새로 구매한 옷들이 아닌데요. 더 이상 입지 않은 옷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의상들입니다. 주최 측인 서울 세활용 플라자는 이날 반려견 패션쇼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헌옷들을 잘 활용한 친환경적인 패션쇼여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가을의 시작에 늦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비와 소나기 예보도 있는데요. 늦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전국에 내릴 텐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최대 80mm 이상, 충청과 전북에는 10에서 60mm, 강원 동해안에도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서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경남에는 여전히 폭염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이 28도, 청주와 대전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와 함께 늦더위는 점차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